김현정의 뉴스 쇼. 뚜껑을 열고 보니 3년 동안 총 2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에게는 특수활동비, 특활비라는 게 주어지죠. 말 그대로 입법에 필요한 활동에 쓰라고 우리가 세금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14년부터 11년부터 14년까지 3년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마치 의원들의 월급이나 용돈처럼 펑펑 쓰여왔던 겁니다.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는 달에도 상임위별로 600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는가 하면 상임위원장실에는 200여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이라는 이름으로 9,500만 원이 나간 해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의전비 행사비도 많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300만 원이 쓰였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가 하면 국회의장이 국제회의하러 공항 가는데 환송 행사한다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요. 우리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국민 위해 쓰라고 한 푼 두 푼 모아준 혈세입니다. 뭔지 알 수도 없는 활동에 쓰라고 준 보너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든가 그렇게 쓸 자신이 없으면 아예 없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4대강 깊이까지 지시한 MB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감사 보고서를 또 내놨는데 네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의 깊이까지 지시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낙동강 최저 수심을 6m로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2009년 2월 국토부가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 2.5에서 3m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4에서 5m는 돼야 한다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네. 또 이후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은 6m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 건설회사 다니던 전문가니까 네. 6m 이렇게 상세하게 지시하는 게 뭐가 문제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했던 대운하. 네. 대운하를 위해서 6m까지 팔아 지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이 6m고 이에 따라서 대운하 추진안의 수심이 6.1m였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한 셈인데 당시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은 이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운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감사원에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감사원에 그렇게 네네. 진술했어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호를 설치하면 녹조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환경부의 보고도 묵살했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의 경제성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13년부터 50년간 4대강 사업에 모두 31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총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게 감사원 분석 결과입니다. 참 이게 도대체 뭘 위한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는가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소식은요. 잠시 후에 행간에서 김성환 씨와 함께 좀 더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범죄 성립의 의문 권성동 영장 기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영장이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네, 오늘 새벽에 영장 청구 기각을 법원이 결정했는데요. 예. 특히 이례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법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 크게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예. 또 그동안 외압 의혹 또 검찰 내용까지 초래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이렇게 끝까지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 그 혐의를 받았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법원에서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법원이 설명하네요. 아시아나의 박삼구 회장, 금호그룹 회장은 어제 사과를 했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이슈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영장 심사 받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오늘 영장 실제 심사를 받고요. 빠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오프닝에서 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국회 특수활동비 이 내용도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한 해 80억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총 액수가 239억이나 됐으니까 연평균 80억 정도였죠.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마구 쓰였다는 것인데요. 2013년 말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을 그냥 타가기도 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니 그 돈들이 어디에 썼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입법 활동에 정말 제대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쓴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알 수도 없고 또 거기 기재된 것들 봤을 땐 참 의아하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공개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이마저의 자료도 국회는 공개를 거부했고요. 참여연대가 3년간 소송을 해서 그 결과로 받아낸 거네요. 예, 여기까지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엉이 모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계파 중심의 경쟁 구도로 흐르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에 너무 치중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목소리를 지금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뭘 두고 하는 얘기냐? 바로 민주당의 부엉이 모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친문계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 부엉이 모임이라는 존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여서 밥 먹는 친목 모임이다. 이렇게 참여 의원들은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모임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그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개파 모임이 세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당사자들 얘기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부엉이 모임의 참가자세요. 일원이세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어디서는 20명이다. 어디서는 40명이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0명은 너무 많고요. 예. 또 25명은 조금 적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모임에 규율이 있다거나 뭐 조직 체계가 있다거나 또 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뭐 또 연락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총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예, 그래서 뭐 25명, 30명도 되고 40명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래요. 속한 분들의 이름도 뭐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사람들이 주축이다. 대부분이다.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때론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들이 또 식사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 명단을 특정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한 번 나온 사람도 넣을 거냐 말 거냐. 3번 나온 사람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비 같은 거 안 걷어요? 회비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밥은 누가 삽니까? 그냥 이제 고참 의원들이 산다거나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거나 아니면 조직일 경우에는 적어도 뭐 회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회장 또는 뭐 부회장 또는 뭐 총무 뭐 이렇게 다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규율이랄까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 이름은 있는 건 맞아요? 부엉이 모임이라고? 이름은 이제 부엉이 모임으로 했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이름을 정하자 해서 또 뭐 언제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자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그 이름을 한번 정하는 게 어떠냐. 예. 해서 이제 그 계획이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름 하나 정할까 해서 그냥 우연히 나온 게 부엉이 모임.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엉이인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그 당의 지지자들부터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던데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예상을 하고 지었던 것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부엉이 바에 연상되게 부엉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엉이는 봉하마을에 부엉이 바위를 잊지 말자.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철학과 정신을 기억하자. 예. 이런 의미와 함께 또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하는 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저녁에 이제 활동을 하는 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부엉이 모임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목 모임 이상의 개파 모임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었다면 오히려 이름 부엉이라고 안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해를 그런 의미. 이거는 이런 모임이 바로 이게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뭐 전당대회에 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모임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없이 그동안은 밥 먹고 잘 그렇게 지내셨어요. 친목 모임으로. 그런데 논란이 된 건 말씀하신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엉이 모임이 전당대회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모임에서 뭐 이해창, 박범계, 전해철 이런 분들 외에도 몇 분 더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단일화 작업, 즉 조정 작업을 해서 한 명을 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결집 아니냐, 한 사람 밀어주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한 건데 이런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 이게 이 정치권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땐 굴뚝에 이게 연기도 나는구나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총 3번 모였거든요. 6.13. 근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 다들 지역구에서 이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날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당의 중요한 이벤트가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의견들을 한마디씩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동안 아무런 이게 관심이 없다가 이 전당대회라는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오해들을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 그 비판이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고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해도 거기 끼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당내 편가르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문 대통령에도 득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제 모임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해산하기로 완전 결정하셨어요? 해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중단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거 아니고 해산? 해산입니다. 해산이고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 모였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게 경제와 민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화두로 가지고 이제 연구 모임으로 전환할지조차도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밥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도 되게 쉽습니다. 아니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되는 거고. 이제 밥 그만 먹자 이러면 끝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또 연구 모임으로 갈지 이것조차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부엉이 모임 보면서 뭐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도 들으셨지만 이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다. 개파 모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친박, 진박, 뼈박
이런 모임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와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친박, 비박, 진박, 뼈박,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런 개파 모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김성대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친박 비박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임은 권력을 추구했던 집단이고요. 그리고 패권을 추구했던 집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근원적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이제 개파 활동이었고. 거기도 처음에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통령 돕자,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돕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들 하세요. 거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해와 억측이 있다면 이 모임은 해산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친문 전당대회 후보를 교통 정리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예, 부엉이 모임에서 박범계 의원도 부엉이 모임의 회원인데 이렇게 그 조정하고 조율 작업을 했으면 박범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이런 걸 조정한다든지 또는 문고리 3인방에까지 비유를 했던데. 너무 이게 팩트를 왜곡하는 것이고. 자, 그럼 거기서요. 거기서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혹시 뭔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임을 좀 왜곡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논란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아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전당대회라는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 부엉이 모임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산을 결정을 했고요. 권력과 패권 추구 집단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거 팩트가 아니고, 또 좀 극단적으로 좀 논리에 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서운한 생각이 드신단 말이에요. 충고는 받아들이지만 억울한 마음은 좀 있어요. 그런 말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더 조심하고 더 책임감 있게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몸조심, 입조심, 또 모임조심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엉이 모임의 회원이세요.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엉이 모임 얘기도 그렇고 특활비 특히 특활비 때문에 많이들 화가 나셨어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몰래도 잘 많이 쓰셨네요. 몰래. 공항 가는데 또 환송 행사 국제회의하러 공항 가는데 환송 행사는 뭐예요? 꽃다발이 150만 원짜리인가? 달러로 받았을 때 참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수상한 게 많긴 한데.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행간부터 가죠. 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총 24조 원을 투입해서 강바닥을 6m로 준설하도록 한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 정조준한 4대강 감사 결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 분이 아까 문자 주셨던데 도대체 4대강 감사 이번에 몇 번째 하는 거죠? 그러셨던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만에 MB 책임이라는 게 처음 감사원 결과로는 드러난 거죠. 근데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이명박
이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11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1월과 7월, 그리고 이번이 이제 이번까지 합하면 네 번째가 맞습니다. 되는데요. 첫 번째 감사 때는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 이런 황당한 감사 결과를 내놨고, 여기가 이때가 언제라는 거죠? 이때가 2011년입니다. 11년. 예. 예.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는 부실공사, 또 건설사 담합 의혹을 밝혀내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어서였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집착에서 시작이 됐고요. 2008년 6월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한 게 시초였습니다. 예. 그리고 최소 수심을 3m에서 또 4m에서 5m, 또 6m까지 점점 깊게 파라고 지시한 장본인도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운하를 위한 거였다. MB가 지시했다. 이렇게 아예 정조준으로 해서 나온 거는 처음이라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입니다. 영화 제목인가요? 이게 뭐죠? 영화 제목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예. 과거에 또 이게 유행어였던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 감사 결과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난리를 피우면서 4대강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향후 50년간까지 사업비 24조 원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다 합쳤더니 31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총 편익은 6조 6천억에 불과해요. 아하.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하잖아요. 예. 거기에 1 이하면은 이거 사업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2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더라면 전 막 그 생각하니까 속이 쓰린 거예요. 수화불량이 올 지경이에요. 그러네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올린 인상분까지 감안해도 9조 1천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올 한 해 동안 한 100만 원씩 줘도 될 돈이에요. 만약 이게 끝이냐, 16개 철거한다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지금 보를 철거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논란이 크잖아요. 네, 계속 물이 맞아요. 썩으니까. 네. 이것까지 하면 또 돈이 든다.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니 4대강. 네. 묻게 되는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입니다. 이것도 영화 제목이잖아요. 미국 영화 제목, 공포 영화 제목. 예, 4대강 사업 보니까 공포 영화 같아요, 진짜. 한 사람 예를 들까 하는데요. 2010년 5월 느닷없이 4대강 사업본부 환경본부장에 임명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생태학자였던 차윤정 씨입니다. 예. 생태학자가 갑자기 4대강 사업 환경본부장이 임명된다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뒤에 2012년 8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강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강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강에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이 우리한테 고맙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고맙다고 할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정말 입에 침이 튀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정치인, 그리고 그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보수 언론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사람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그들이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결론은 버킹검이다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웃었는데요. 이거 한때 유행했던 의류 광고 카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감사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뭐요? 4대강 사업이 치수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대우나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좀 환경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4대강 볼을 다 뜯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답 찾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그동안의 돈 또 다 버리는 거고 이러면서 또 해답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이래서 뭔가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이는데요. 제가 문자를 부지런히 읽어야겠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좀 특별한 손님을 조금 길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예고를 드렸어요. 영화배우 정우성 씨. 오늘은 배우가 아니고 UN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 자격으로 출연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우성 씨한테 인터뷰 섭외를 넣으면서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가 지금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엄청나게 받고 있는 주인공인데 이 논란에 대해 얘기하자는 인터뷰에 과연 출연을 하겠는가 정우성 씨가 반신반의하면서 저희 PD가 섭외를 했는데 웬걸요. 전화 인터뷰도 아닌 출연해서 차분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정우성 씨가 스튜디오 출연을 자처했습니다. 영화배우 UN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오늘 탐정손수호에서는요. 여기가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태국의 동굴 탐험을 갔던 소년들 열흘 만에 정말 기적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한 4달 걸린다 그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소년들에겐 벌어졌던 건지 탐정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민 신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난민 문제. 사실 지금까지는 좀 다른 나라 일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 뉴스쇼에서는 이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전에 인터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난민 이슈에 관심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배우 정우성 씨. 예. UN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배우 정우성 씨 오늘은 스튜디오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스타를 만나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는.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사실 지금 바쁘세요. 네. 영화가 곧 개봉하죠. 예, 곧 개봉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는 영화도 촬영 들어가는 영화도 있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인데 전화가 아니라 오겠습니다 하고 와주셨어요. 네, 좀 이렇게 대면을 하고 좀 차분히 얘기 나눠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제가 스튜디오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말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뉴스쇼 발음이 어렵죠. 뉴스쇼. 뉴스쇼.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영화 홍보를 하러 오셔야 될 분이 아니 무슨 난민 문제를 얘기하러 와? 이러는 지금 청취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UN 난민기구의 친선대사? 네, 맞습니다. 활동한 지 꽤 오래되셨죠? 꽤 오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4년 됐고요. 4년 되셨어요. 네, 5년째 더 접어들어가는 길이죠. 네. 정우성 씨, 사실은 94년도에 데뷔하셨죠. 구미호로.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쭉 지켜봐온 팬으로서. 그랬나요? 일단 팬이라는 거 밝히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활동하면서도 네. 단 한 번의 악플도 안 달리는 배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늘 개념 배우, 국민 배우, 네. 뭐 어디 가든 네. 찬사만 받는 배우 아니셨습니까?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칭찬도 뭐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좀 난민 문제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좀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너 왜 그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항상 찬사만 받던 배우가 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아 정우성이 저런 사람이었어? 네. 아, 이번만은 지지 못하겠다. 네. 왜 딴 세상 얘기해? 막 이런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 괜찮으세요? 예,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는 어떤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예. 난민이 처한 그 어려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난민은 먼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민과 그 이주민에 대한 구분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갖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불평등했고 예.
또 불안하고 그렇죠. 취업난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 힘들고 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난민이 딱 다가온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알겠는데 난민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의 어려움도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이제 뭐 받자 안 받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네, 당연한 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충분히 알리고 네, 네. 뭐 모르시는 부분들은 네. 알게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정우성 씨 이렇게 나와 주신 거고요. 저는 또 정우성 씨에게 할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 네. 사실은 시중에 반론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지금 네. 왔습니다. 네. 우선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정우성 씨의 입장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그 법과 제도 안에서 그들을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도와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또 국제사회와의 그 난민지위 협약이라는 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약속을 해놓은 거죠. 네, 우리는 받겠다고. 약속을 해놨고 예. 우리 입장에서만 받자 안 받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국내에서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동시간대에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우리와 한 약속도 있고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서 난민이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받는데 난민이 아니면 그분들은 네. 돌려보내면 네.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난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네. 얘기를 좀 한번 제가 네. 해볼게요. 불법 취업하기 위해서 브로커 통해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도 꽤 많다더라. 아니 난민 신청자들이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어떤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은 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죠. 근데 한 국가를 넘어서 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 그 법률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브로커라는 말이 예.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비행기를 타고 건너지 않는 근접국으로 가는 데에도 브로커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브로커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 예. 브로커가 예. 이 법과 제도와 난민들, 진짜 난민들 사이에서 예. 도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 난민들은 어려움을 안 겪어요. 물론 최소한의 그 비용은 지출할 수밖에 수수료는 없죠. 주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 브로커 중에서 굉장히 나쁜 브로커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 예.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쟤네가 난민이 아닌데 돈을 주고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쓰는 거 아니야? 가짜 서류 같은 거 예, 만들어주는 예, 사람 예. 아니야 그 브로커란 예. 것이? 근데 그 가짜 서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는 그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무시하시는 말과 똑같아요. 걸러낼 수 있습니까? 예. 보면 압니까? 네,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예멘에서 어떤 예, 예.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긴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들 지금 많이 대기하고 네네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만다행히 예. 각자 접근하는 관점이 좀 다른데 이게 심사 과정이 길다, 예. 줄여라. 예. 찬성하는 쪽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제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줄여라. 아,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느냐 제주도에. 네, 네. 불편해 죽겠다. 네. 불안해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 과정이 좀 길고 좀 엄격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난민 인정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사 과정을 줄이면 그만큼 심사가 좀 허술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인력 문제도 있었던 인력 것 문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38명의 이제 심사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전문 통역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문 통역도 부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시간이 소요됐던 것도 그렇군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브로커가 있느냐 없느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네, 될수 말씀이세요. 없어요. 네. 근데 브로커를 그럼 살 돈 정도가 있으면 난민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민이 그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오늘까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총탄과 폭탄의 포화로 인해서 그냥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정치 난민도 있고 전쟁 난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난민 중에서는 뭐 난민 안에서도 그 챙겨 나오는 어떤 자기의 재산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이라면요. 보트 피플. 막 보트에 한 30명씩이 타고 옷 다 찢어져 가면서 와서 겨우 목숨 건지는 이 가난한 난민의 모습만을 그리게 되는데 실은 난민에도 부자가 있는 거고. 길을 뭐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산을 며칠씩 넘어서 뭐 일주일 뭐 열흘 넘어서 산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해필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렇게 반도 안에 작은 섬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보트를 타고는 여기 못 오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교롭게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 난민 지위 협약 비준국이 아니다 보니까 나가야 돼요. 한 3개월이면 바로 강제 추방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그 전에는 예멘이 그 내전에 휩싸이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같은 또 이슬람 국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어떤 각자의 사정에 있어서 그곳을 통과했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의 사연이 있는 거지, 마치 대한민국을 오기 위해서 가짜 난민이 말레이시아에 모여서 비행기를 탁 예약하고 야 이제 저희 가서 우리 불법 취업하면은 좀 더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단면적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미 그분들은 그런 어떤 지출 비용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그걸 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비행기 타고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오고 나니까 이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된 거다.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해놓고 심사 기다리는 분들? 제가 이번에 제주 포럼에 가서 이제 또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마침 또 제주도니까 제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셨군요. 그분들을 만났죠. 어떤 분들이? 아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90%가 남자다. 젊은 남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웬 젊은 남성만? 결국은 취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먹고 살려면 취업은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가의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취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올 때부터 90%가 젊은 남자란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난민이 아니라 순수한 난민이 아니라 취업에 더 방점을 찍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난민 아니다 한마디로. 내전이 이제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남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반군이 어떤 지역을 장악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반군에 들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을 인질로 삼을 때도 있고요. 너 우리랑 싸우지 않으면 가족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그리고 또 반군이 나가서 정부군이 들어오면 또 너 반군 활동했어? 이게 굉장히 6.25 때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인 거죠. 6.25 때 뭐 서북청년단 보도연맹 해가지고 6.25 이념 색출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그 상황을 피해서 온 젊은 남성들. 당연히 타겟이 되는 젊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오는 사람 중에도 많아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사실 젊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기자 출신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은 이제 2명이 기자 출신이었고, 한 명은 프로그래머였고, 또 한 명은 뭐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일이었고, 한 명은 또 뭐 셰프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군에 반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 IS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주변부를 떠돌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 프랑스 뭐 유럽 봐라. 유럽이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범죄자다.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죠 뭐. 우리 사회에도 범죄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과장된 어떤 편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도
누구나 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는 게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난민과 우리 사회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분리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왜냐 2007년인가요? 버클리 공대 조승희라는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야 한국 사람들은 다 총기 난사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쟤네 한국 애들 조심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쟤는 그냥 미국에 사는 한국계 그냥 미국인인 거야. 한국계 미국인인데 저 사람이 좀 특이한 돌연변이고 저 사람이 문제 있었던 개인이야.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지.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더 저질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건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적응 못하고 주변부를 떠돌다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범죄자로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일단 난민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심사 통과한 사람들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말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성 씨는 부자 아니냐. 어차피 부자 동네에 쭉 사실 분 아니냐. 쭉 살아왔고 사실 분. 그러니까 치안 문제 걱정 없이 뭐 이런 걱정 없겠지만 서민들 특히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난민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각종 커뮤니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현실과 많이 멀어진 정우성인가요? 지금 정우성 씨가 머리를 극적극적 한참 긁으셨어요. 난처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과 멀어진 정우성. 글쎄요. 뭐 가난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좀 모르겠어요. 뭐 가난을 잊었을 수는 있겠죠.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이렇게 산동네 철거촌을 늘 전전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철거촌? 네네네.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지나간 얘기라서 그거를 뭐 강조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웃긴 것 같고 이 난민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책임을 동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한 국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범죄자가 돼서 가난한 동네 내 옆에 이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안아주고 적응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는 법과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그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취업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삽시다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뭐 정우성 씨가 장관이 아니신데 제가 그래도 저보다는 또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신 분으로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어떤 대안보다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 에 대한 객관성을 서로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난민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그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난민 이게 가짜라는 단어가 지금 막 도출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신뢰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던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안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게 가짜라고 부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자꾸 가짜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왜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인지에 대한 타당한 맞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짜 난민이라고 또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인권단체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가짜 난민은 없어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자꾸 화만 내시지 말고 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이러지만도 말고 가짜 난민이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난민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책을 뾰족한 정답입니다라고 내기보다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통을 좀 해보자. 서로 귀 막고 상대가 상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난 주말에 찬반 집회 양쪽에서 열렸잖아요. 서로를 반대하는 이 상황 말고 좀 허심탄회하게 풍부한 정보를 듣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를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지금은 그 시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난민은 난민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늘 불평등했어요. 예. 불합리했고요. 예. 그리고 상처가 치유받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갑자기 난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만들면은 좀 더 성숙한 어떤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돌볼 수 있는 또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 기회로 좀 인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말 성숙하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토론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청와대도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된다. 네, 전 이해돼요. 이해가 된다. 전 이해돼요. 얼마나 고민이 깊을까? 왜냐하면 안에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시는 또 국민들도 있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난민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좀 잘 현명하게 꿰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우성 씨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 괜찮으신가 이분? 저 걱정돼요. 왜냐하면 배우, 가수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해도 피하세요. 이렇게 저는 스튜디오로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사실 이제 제 개인 인스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의 목소리,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감정적인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사실 댓글을 안 보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내주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두 번씩 읽고 이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낼까 계속해서 마치 그 이면의 그분들의 감정을 보려고 노력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은 악플 달리면 피하거든요. 일부러 안 읽는 분들도 많은데 두 번씩 세 번씩 읽으세요? 요번 이슈에 대해서는요. 예. 왜요? 분명히 이제 그 반대하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목소리 이면에 그 감춰진 그 감정을 봐야지 같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이해해 보려고. 네네네. 와. 정말 대단한 정우성 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내가 잘못한 건 혹시 없나? 이분들은 어떤 감정이길래 이러는 것인지 이해해보자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 툭툭 튀어나오면 소신이 생기면 입장 내실 거예요. 계속? 네, 그래야죠. 저희 세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세대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속상한 게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이 없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아니 우리 정우성 씨는 지금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해 못하시지 애 키우는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이거 난민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얘기?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저 진짜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이제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6,850만 명이라는 난민의 숫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6,850만 명의 개인 사를 갖고 있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누군가잖아요. 평범한.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결국엔 난민을 얘기하고 난민을 돕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쟁과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관심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그런 단순한 온정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애자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사 표명인 것 같아요. 정우성 씨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마지막엔 좀 뭉클해지는데, 사실은 유엔 난민기구 무슨 대사, 친선대사, 홍보대사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우성 씨 보니까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아예 본업 접고 이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본업이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일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저 난민 인터뷰로 만나셨지만 이제 브라운관에 가서 정우성 씨 만나셔야 됩니다. 스크린에서 만나셔야 돼요. 스크린에서 영화 배우 정우성 씨. 일랑 7월 25일 개봉하는 거 저는 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라운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스크린. 브라운관은 TV군요. 스크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들께 마지막 뉴스쇼 발음 잘하셔야 돼요.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들께 한 말씀. 네, 뭐 청취자 여러분 인터뷰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네요, 마지막 인사가. 네,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 갈등이 크게 확산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는 정보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말이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지 양쪽에서 다 이렇게 좀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귀한 자리였고요. 여기까지 바쁘신데 나와주신 정우성 씨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대표에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배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송인재님, 김앵커가 정우성 씨한테 반하신 듯. 예, 반했습니다. 정우성 씨 정말 아까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유엔 난민기구의 홍보대사, 아시아에 딱 3명밖에 없는 홍보대사의 대사로서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분명히 비난받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움츠러들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터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취자 의견은 찬성 반대 골고루 들어왔어요. 우선은 이승민님, 난민 논란에 대해 당당히 소신을 밝히시다니 박수칩니다. 나순아님, 마음이 참 따뜻한 분 같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반면에 5359님은 저는 유엔 난민기구 후원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난민 받기 위한 제도가 아직 우리가 미비한 건 사실이라는 거 요거 지적해야 된다 하셨고 6609님은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또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2113님은 우리나라 문화 전혀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자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정우성 씨 얘기를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이런 자세한 설명이 고맙다. 도움이 됐다라는 문자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많이 대화하고 귀 막고 있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중요하고 보이는 라디오 왜 안 해요? 막 이러시는데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올릴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 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반하셨어요? 네? 손수호 변호사도 정우성 씨한테? 아니 지금 김현정 PD님이 예. 평소와 다르네요. 네. 그래요? 네. 안 감춰집니까? 입술이 지금도 파르르 떨리네요. 네. 농담도 참. 아니, 다른 얘기 해야겠어요. 난민 얘기 말고. 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축구 얘기. 예. 월드컵 지금 몇 강까지 결정된 거예요? 이제 16강이 끝났고요. 예. 이제 8강. 8강. 이제 시작됩니다. 8강 이제 시작. 네네. 손 탐정님이 그 2대0을 정확히 맞추신 분이잖아요. 우리 독일전. 그렇죠. 으로서 네. 그 자격으로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가 탈락한 후에 우승팀 큰 관심이 없고 솔직히. 네. 또 뭐 누가 응원하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뭐 크게 응원하는 팀은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첫 우승팀이 나오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럼 누구예요? 그래서 어디가 돼야 돼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잘합니까 지금? 잘해요. 예, 8강에 올랐고요. 예, 좀 새로운 팀이 나와야 좀 더 축구 팬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되면 진짜 이변 아니에요? 러시아가 8강 올랐잖아요. 72인 팀이. 완전 이변이고요. 예. 러시아 응원하세요? 저는 못하는 팀 응원할래요. 피파 랭킹 낮은 팀. 그러면 그 8강에서 크로아티아와 러시아가 붙습니다. 네, 내기 한번 하시죠. 끝나고. 네. 작아지네요 또. 그래요. 월드컵 얘기. 하여튼 우리 팀이 떨어졌어도 즐기죠. 세계인의 축구 축제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승 후보 한번 걸어보시고요. 오늘 손수호 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태국에도 정말 전 세계에 관심이 몰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 조금 전에 우리가 영화 배우 정우성 씨 만났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태국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동굴에 탐험을 갔다가 소년들이 단체로 때로 실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실종이 아니라 고립 사건이 되겠네요. 네, 발견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태국에 한 유소년 축구팀이 있어요. 11살부터 16살 사이의 남자 학생 12명 그리고 또 20대 남성 코치 이렇게 13명이 동굴 탐험을 떠났습니다. 13명이. 네, 거창하게 간 게 아니고요. 뭐 자전거 타고 동굴 입구까지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이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많이 하고 막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고 쓱 갔다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참 동굴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요. 물이 불어나서 동굴에 갇히게 됐습니다. 꼼짝도 없이 갇히게 됐는데 그게 동굴 입구가 아니라 자그마치 동굴에서 7km나 들어간 지점. 네, 한참 들어간 거죠. 네, 이 동굴 전체가 동굴 길이가 총 10km거든요. 굉장히 큰 동굴이에요. 그래서 한참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비가 와서 고립된 건데요. 이 소년과 이 코치가 과연 살아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년들 구출되고 나서 그 부모님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부모님이 나는 솔직히 살아있을 가능성 50%밖에 안 봤다. 포기하고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열흘 만에 동굴 아주 깊은 곳에서 모두 무사히 살아있다고 확인됐죠. 13명이 모두. 그렇습니다. 열흘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깊은 동굴이 뭐 빛도 전혀 없는 어두운 곳이고 또 습기, 추위, 또 식량 부족, 식수 부족, 게다가 공포심까지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물을 피해 있었다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지날수록 비관적인 이야기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인데. 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코치가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대 코치라는 그분. 네, 25살인데요. 동굴에 갇힌 후에요.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허비하면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상을 지시했다고 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각자 이제 조금씩 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잘 분배를 했고요. 그 음식이 뭐 별게 아니고 과자 같은 거. 맞습니다. 애들이 이제 피크닉 나온 거니까 과자 같은 거 싸운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열흘이나 지나서 발견됐지만 그때도 음식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이 자기 제자들을 챙기느라고 이 코치 본인은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대요. 네, 건강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버티긴 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제일 문제는 식수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예. 아니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면은 그 들이닥친 빗물을 마시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흙탕물이었어요. 동굴 안에서 여러분 그 비가 온들 그 물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죠. 마실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동굴의 천장 그리고 종유석에 맺힌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한 덕분에 현재 생존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종유석에 왜 그러니까 고드름 같이 쭉 내려와 있는 종유석 끝에 물방울 하나하나 맺힌 거 그걸 손으로 쓸어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네. 지혜롭네요. 이 처음으로 이들을 발견한 거는요. 영국에서 온 잠수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잠수팀을 처음 만나게 되자 이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친구한테 한 명 있었어요. 네, 우리 배고프다고 좀 말해달라라고 해서 그 배고프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달한 게 이제 열량이 높은 고열량의 젤리 그리고 몇 가지 약품이었고요. 그 후에 곧바로 물과 식량도 공급됐습니다. 구해낸 게 근데 태국 잠수팀이 아니라 영국 잠수팀이었어요. 태국 당국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뭐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이제 많은 나라에서 잠수팀, 의료진, 탐험가, 구급대원들이 이제 왔습니다. 얼마나 왔습니까? 1,000명이나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막 이런 분들은 또 특히 이 어떤 자원을 해서 막 어려운 거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잠수하고 이런 우리도 기억나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다. 막 몰려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구호대에도 이제 그 전 세계로 가서 돕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포함된 영국 출신 잠수팀이 이 학생들을 찾아낸 건데요. 근데 이 영국 팀이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무려 400명을 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여튼 영국 잠수팀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한 7km 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자 찾아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뭐 다 환호하고 목걸이 걸어주고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네, 못 나오고 있어요. 발견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동굴이 굉장히 길죠. 10km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입구에서 곧바로 가도 뭐 이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중간중간에 뭐 물에 반쯤 잠긴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긴 구간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잠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잠수팀이 들어간 것처럼 아이들도 잠수를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동굴 다이빙, 동굴 내의 그 잠수가 동굴 탐험 전문가들에게도 위험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깜깜한 상태.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물 자체도 흙탕물이고 시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동굴에서 나오려면요 자력으로 2km 이상을 수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뭐 다이빙을 또 잠수를 해보기는커녕 아예 수영도 못한다고 합니다. 수영도 못하는 내륙 지역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뭐 11살 지금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동굴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또 열흘 동안 체력이 또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동굴 안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수영 훈련과 잠수 훈련을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회복하고 잠수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시키고 연습하고 해서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기. 이게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잠긴 건데 이제 고립된 건데 더 큰 비가 예상된대요. 앞으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마처럼? 네네. 더 심할 수 있죠. 태국 당국은요. 동굴 안에 있는 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해서 수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위에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얘네들이 있는 지점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네네.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두두두둑 하면서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 포인트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정말 지하로 이제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게 왜냐하면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구멍을 뚫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집안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러한 그 작업 과정에서 이제 붕괴라든지 기타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불이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뭐 이러면 더 큰 일 나겠군요. 일단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게다가 하긴 아이들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그 위까지가 한 2km 깊이라고 하니까 그거 뚫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2km를 밑으로 구멍 뚫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 빼내고 아이들이 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빼내야 되는 상황. 아무튼 아이들한테 별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출된 사례들이 몇몇 있죠. 그렇습니다.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최장 시간 생존자는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출됐던 박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95년 당시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아마 그러니까 남성 기억나는 분도 계시고 여성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은 남성의 모습이 지금 먼저 떠올랐는데 최장 기간 생존자는 여성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양이요. 당시에 18살이었는데요. 무려 17일 만에 구출됐어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377시간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 박양이요. 그 간간히 이제 소방차에서 뿌렸던 그런 그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버텼는데 탈수 증상 그리고 또 약간의 찰과상, 무릎 통증만 호소했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사였는데 그나마 정말 여기에 더 이상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그 순간에 생명이 구해져 나오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울었습니까? 감동의 그렇습니다. 눈물 기억나요. 1,500명이나 한꺼번에 매몰돼서요. 500명 넘게 사망한 아주 최악의 건축 사고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최대 참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안긴 단일 사고이기도 하죠. 제가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제 학교에 무슨 신입생 환영 행사 이런 게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니까 그 백화점 바로 앞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그 모임에. 그 친구가 정말 손을 벌벌 떨면서 공중전화를 찾아가던 그 장면. 엄마가 혹시 그 백화점에 항상 가는 곳이다. 그렇죠. 지금 정말 저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유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운 사고였죠. 맞아요. 이 사고 발생 직후에요. 전 세계 그 건축가 또 건축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 외부 충격 없이 이렇게 붕괴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드러나자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엉망으로 지었는데 5년이나 버틴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5년이나 버틴 게 대단합니다. 할 정도로 부실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요.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참사 후에 책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꼭 다루죠. 오늘이 며칠이죠? 7월 5일이죠. 6월 29일이 붕괴 사고 난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날짜도 안 있습니다. 6월 29일. 이거 한번 조만간 따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자, 당시 최장 기간 생존자는 어쨌든 박양이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기록이. 67년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충북 청양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됐던 광부 양모 씨가 16일 만에 구출됐는데요. 이때도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만 받아 마시면서 16일, 시간으로는 369시간을 버텼습니다. 갱도에서. 그다음 1982년 역시 태백 탄광 사고인데요. 4명의 광부가요. 250m, 지하 250m 막장에 갇힌 채 이제 불어나는 또 지하수와 또 사투를 벌였다가 보름 만에 구조됐어요. 이때는 갱목으로 사용하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사고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죠. 산풍도 그렇고 이런 탄광 사고도. 하지만 벌어진 사고에서 정말 사투를 하면서 살아난 그분들의 생존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2010년 칠레 구리광산 매몰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그 지진 여파로 광산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지하 700m에 이제 33명이 매몰됐다가 구출됐는데요. 이때는 무려 69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이제 이때는 69일이요? 네, 69시간이 아니고. 와. 이게 근데 이때는요, 며칠 되지 않아서 위치가 파악됐고, 또 통로가 개통돼서 물과 식량이 공급되긴 했어요.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기억납니다. 이 지하 700m를 구멍 뚫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이 다 동원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33명 중에 또 앙숙 관계에 있는 볼리비아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구출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의 국가 감정도 좀 좋아지는 일도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렇게 매몰되거나 고립되고 뭐 이랬을 때. 그렇습니다. 뭐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식량도 중요한데 물과 음식 공급 없이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기네스북에 있는데요. 79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안트레아 마하베츠 18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과 음식 공급 없이 18일? 지하에 매몰됐던 건 아니고요. 이게 놀랍게도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유치장에 사람이 있는 거를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뭐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 지하보다는 그나마 생존에 유리한 아까 뭐 어느 조건이었겠죠. 그러셨죠?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네, 그것도? 1979년. 이야. 네,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요, 사실 네. 공기와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이학계에서도요, 인간이 물 없이 일주일 넘기는 건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외상이 있으면 또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존하기 어려울 텐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 17일 버틴 박양도 외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생존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도움도 매우 중요한데요. 좀 안타까운 그 이야기인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7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응급조치가 미흡해서인지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립되어 있다가 구출되면 극도로 이제 체력이 쇠약해진 상태거든요. 네,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죠. 태국 참 드라마 같은 이 태국 소년들 실종 사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록들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역시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무슨 준비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존 방법, 위기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와 사회 차원의 준비 그리고 또 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 소년 찾은 게 영국 팀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현지에서 자국 팀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겠죠. 기술력이 됐다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네, 재난 관련 기술, 장비, 인력, 경험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고요. 예. 또 이제 재난 전문가 또 구호 대원들에 대한 평소 지원 정말 제대로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옛날 기억도 뭐 더듬고 계시고,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떨립니다. 양종헌님, 삼풍, 뭐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가 그 청양 얘기하면서, 충북이라고 했습니까? 충남 청양이죠. 예. 충남 청양 분들이. 고맙습니다. 충북 청양 아니에요? 충북? 그렇죠. 충북이죠. 예, 또 잘못 알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난민에 대한 얘기를 오늘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정우성 씨하고 사진은 어디 올립니까?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정우성 씨하고 사진 어디 가야 됩니까? 밖에 우리 PD님들 어디 가야 돼요? 레인보우 어플에 가면은 레인보우 앱을 찾아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거기다 정우성 씨와 찍은 방송 사진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청양이 왜 이렇게 논란입니까? 청양 다시 한번 정정. 충남 청양 맞죠? 예. 정말 예. 충남 청양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손탐정님. 네. 확실히 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탐정 손소였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정우성 씨 출연해서 그런가요? 지금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다 정우성 씨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 1위 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이 전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닫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